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록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응? 어디 있죠? 제주도의 한라산. 한라산 정상에 있는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분화구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백록담이라고 이야기하죠. 백록담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맑고 깨끗한 정말 공기도 너무 좋고 그렇겠죠. 조금 힘들지만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풍광이 백록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백록담을 제목으로 한 시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정지용 시인은 이 시에서 뭘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라산을 올라갔겠구나.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마주친 풍경들을 정지용은 정말 너무 유명한 이미지스트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감각 이미지를 통해 드러냈겠구나. 백록담을 오르면서 시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히 여기면서 그렇게 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먼저 들어가 보시죠. 같이 보세요. 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어디 절정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라산을 올라가는 중이구나.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치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들의 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점 줄어들죠. 왜 그런지 아시죠? 뭐 바람도 굉장히 세고 공기 압력도 점점점점 세지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뻐꾹치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이렇게 사라져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한 마루 오르면 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고개 위에서는 모가지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주체가 뭐야? 주체가 뻐꾹치꽃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뻐꾹치꽃들이 막 여기저기 피어 있는데 점점 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화문처럼 판 박힌다. 화문이라는 건 여러분 꽃무늬야, 꽃무늬.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판에 이렇게 꽃무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거를 화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역시 주체가 뭐야? 요것도 주체가 뻐꾹치꽃. 그러니까 뻐꾹치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땅바닥에 납작 붙어서 마치 꽃무늬처럼 그렇게 판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낮아져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는 뭐냐? 점점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됐죠?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국치기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자, 문장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굉장히 추워. 촉각 이미지 나타났네요. 함경도 끝과 맞선다라는 건, 함경도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 거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기온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한라산도 올라가다 보면 그 북단의 추위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네. 굉장히 춥게 느껴졌었나 보다. 그죠? 그리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뻐꾹체는 키가 그냥 없어졌어. 그런데 어떠냐면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성신이라는 건 여러분 별성, 별신, 별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별처럼 난만하다, 막 이렇게 화려하게 쫙 퍼져 있는 거 우리가 난만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뻐꾹체는 키가 점점 낮아지는데 그 대신 마치 별이 하늘에 뿌려져 있는 것처럼 쫙 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께서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성신처럼 뭐 나왔어? 직유 쓰인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화려했구나.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오후에 접어들어서 해가 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그죠? 그러지 않아도 뻐국제 꽃밭에서 별들이 켜진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자, 여기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해 점점 해가 져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별처럼 화려하게 흩뿌러져 있는 뻐꾹치 꽃밭에 별들이 켜져요. 별들이. 그러면 이 별들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실제 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뻐꾹새 꽃들이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이렇게 서 있으면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죠. 별들이 켜든다라는 걸 실제로 하늘의 별들이 쫑뿅 뾰롱뾰롱 나타났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별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모습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겠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진했습니다. 기운이 다해서 힘이 빠졌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지치고 고단한 모습이 됐구나 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라는 건 여러분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내가 맥을 놓아버렸다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맥을 놓아버릴 정도로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타난 중심 대상은 뭐였구나? 뻐꾹새 꽃이었구나. 사용된 표현법, 의인법, 직유법. 직유법은 여기 성신처럼 확인하셨고요. 여러분, 의인법은 어디 쓰였어? 뻐꾹새 꽃이 키가 있고 허리가 있고 또 얼굴만 갸웃 내밀고 있고 이런 표현들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의인법과 직유법을 통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보였던 뻐꾹새 꽃의 그 모양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이 일련의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2연 넘어가 봅시다. 암고란 오래된 난초래요.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자, 감동이든 아니면 고단했든 맥이 빠져 있었단 말이야. 기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발견한 거야? 암고란을 발견했는데 거기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그게 마치 환약 같았대. 여러분, 환약이라는 건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가지고 만든 약이잖아. 그 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였다는 건 그 암고란의 열매를 먹는 순간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보약을 먹는 것처럼 몸에 힘이 다시 솟아났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살아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중심 대상은 암고란이었고요. 1, 2연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을 계속 올랐어. 1년에서. 뻐꾹새 꽃의 길이를 가지고 그 줄기의 높이를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2연에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났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3년입니다. 백화. 백화는 여러분 자작나무 아세요? 자작나무가 이 줄기가 하얀색이잖아요. 선생님 뭐 자작나무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자작나무 옆에서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총루는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를 보시면 의미가 나와 있어요. 총루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의미 보시고요. 그러면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해골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되는 건데 그러면 백화도 흰색이고 그 흰색의 흰빛의 그 자작나무도 그러니까 죽으면 역시 해골처럼 흰빛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읽을 수 있냐면 한라산을 오르다 보면 살아있는 백화와 또 이미 죽은 백화가 함께 흰빛으로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휘을 것이 숭업지 않다. 숭업다, 숭하다라는 건 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숭업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흉하지 않다. 괜찮아.
썩 괜찮아. 요 정도로 해석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이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죽는다면 백화처럼 휠 것이. 그러니까 나도 죽어서 어떻게 뭐만 남을 거야? 해골만 남을 거잖아. 근데 그 해골이 흰빛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저 백화도 저 자작나무도 흰빛으로 죽어 있는데 그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죽어서 자연으로 그렇게 돌아가 저 백화처럼 흰빛으로 남는 것, 해골로 남는 것,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죽었을 때 이 뼈만 남는데, 해골만 남는데, 다시 말해 본문에서 얘기하는 총로로 남는데, 이 총로가 흰빛이라는 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삶으로서의 죽음일 수 있겠구나.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수 있겠구나. 깨끗한 삶의 마감으로서의 의미가 해골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또 어떤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자작나무처럼 깨끗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생각은 뭐로부터 연상이 된 거예요? 자작나무의 흰빛, 그리고 자작나무가 죽어서 만들어 놓은 총루, 네, 해골, 그 흰빛을 보면서 이런 삶의 태도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3년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자작나무, 세 번째 중심 대상이 나온 거죠. 자작나무를 보며 삶의 태도를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연입니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굉장히 구석진 곳으로 갔어. 모롱이는 모퉁이, 인적이 없고 외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퉁이에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뭘 봤어요, 여러분? 중심 대상. 네, 도채비꽃을 봤죠. 네 번째 대상입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의 구석진 곳에 도채비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여러분,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네, 무서워서 파랗게 질렸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이구나. 한라산 정상 부근에 도채비꽃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색깔이 파래. 와, 되게 이쁘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시인이 너무 재밌게 그 파란색이 뭐 때문이다? 낮에도 너무 무서워서 구석진 곳에 피어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파랗게 질린 거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의인법이 사용이 됐고 도채비꽃의 파란 색깔이 굉장히 인상 깊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오연입니다. 바야흐로 해발 6,000척 위에서 한라산의 정상 6,000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마소가, 말과 소라는 뜻이죠.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그 높은 곳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도 별로 없는 거야, 이 마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와도 저게 뭐지?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자, 중심 내용 정리해 봅시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말과 소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본 거죠. 공간의 속성을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다면 별표하고 가십니다. 우리 이 문장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라산 정상 부근의 공간 속성은 뭐냐? 정리해보면 사람과 단절되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들이 말과 소가 망아지가 소를 따르고 송아지가 또 말을 따르기도 하고 전혀 차별하거나 배제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속성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좀 손길이 닿지 않은 그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탈속적인 느낌, 세상을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6년입니다.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갔다. 뭐 어느 농장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장면이 바뀌었어. 그래서 암소가 첫 새끼를 낳다가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데 어미소가 서귀포로 달아나 버렸어. 어미소가 사라졌어. 이런 의미로도 그냥 읽을 수 있고 단순하게, 아니면 어미소가 새끼소를 낳다가 죽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부각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미소가 없어졌다는 거야.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계속 봅시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음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자, 여기 느낌이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앞에 0까지는 한라산을 올라가는 곳에서 바라본 자연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좀 이렇게 감동을 자아낼 정도의 풍경들이었는지를 부각하고 있었다면, 6년 같은 경우는 어미를 여윈, 어미소와 이별한 이 송아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나왔던 게 1940년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6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의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물도 마르기 전이라는 건 태어나자마자 엄마 양수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기가 축축 젖어 있단 말이지. 갓 태어난 새끼들은. 근데 그 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엄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 송아지가 우메 뭐야 여러분?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생생한 느낌을 주고 청각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메 울면서 이 송아지가 엄마를 찾아.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의지처를 찾는 거지.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막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여기까지 관찰한 거야. 그리고 생각했죠. 어떤 생각을 했어? 우리 새끼들도,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털색이 달라. 털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 조국을 잃어버리고, 조국도 어머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머니와도 같은 조국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맡겨지고 또 다른 존재에게 맡겨져서 그걸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불쌍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아무에게나 기대고 아무에게나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부모를 잃은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네, 어땠어요? 주관적 정서. 너무 슬펐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요 6년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미를 잃은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 새끼들의 운명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는 부분이 된 겁니다. 자, 이미지 연상, 어미를 잃은 송아지를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다? 우리의 새끼들로 연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의 새끼들을 생각했구나. 이걸 반영론적인 맥락으로 읽어보니까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갈 것을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년이었습니다. 7년으로 가보죠. 다시 길을 갑니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후각 이미지 나왔고요. 꾀꼬리,
휘파람새, 돌에 물이 구르는 소리, 바다가 구겨질 때 파도 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쏴쏴 하는 소나무 소리, 모두 다 무슨 이미지? 청각 이미지 쓰였고요. 모두 다 이거 여기 뭐 쓰인 거야? 네, 나열하는 열거법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넝크리 기어간 흰 돌박이, 돌박이는 흰 돌이 박힌 이런 뜻이래요. 흰 돌이 박힌 꼬부랑 길로 나섰다. 자, 흰색 문득 마주친 아롱점 말이, 이게 말이 점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피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시각 이미지가 부각이 됐습니다. 풍경을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지? 자연의 풍광을 온몸으로 느끼며 길을 가다가 아롱점말과 마주쳤어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오고 있었어.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이 화자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년입니다.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쭈루루룩 나왔어요. 역시 열거 나왔고요. 석영별과 같은 방울을 다룬 고산 식물을, 자, 여기 고산 식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죠? 이 고산 식물들이 모두 다 별과 같은 방울을 달았대요. 그러면 요거는 그 식물에 맺혀 있는 이슬이 원간염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비유가 두 개가 쓰인 거지. 이슬이 있었어. 원래 원간염이야. 원간염인데 이걸 뭐로 바꿨어? 이슬은 방울로 바꿨어. 이때는 뭐가 쓰였어? 은유가 쓰였어. 이게 1차 비유야. 그리고 이 방울이 뭐 같았어? 별과 같았어. 여기가 2차 비유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표현법으로? 직유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가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간염이 뭔지 따져보시고요. 그 원간염을 어떻게 보조관념으로 바꿨고 이 보조관념이 다시 또 다른 보조관념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아무튼 이 고산 식물들에 어떻게 되어 있어? 잠시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식물들의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새기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한대. 누가 궁금하다. 그치? 조금 더 봅시다. 물을 그리워해서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백록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산맥 위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의 행렬이 참 장해 보여. 구름보다도 대단해 보여. 이렇게 구름과 비교하고 있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왔고요. 소나기 논낫. 논낫은 노끈처럼 굵고 곱게 뻗치며 내리는 소나기래요. 거기도 의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굵고 곱게 뻗치면서 내리는 소나기, 그 논낫을 맞으며 무지개에 또 그 비 맞은 몸을 말리고 궁둥이,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8년의 주체가 뭐인지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궁둥이에 꽃물을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소나기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붙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우리가 주어를 이분이 밝히지 않으셨지만 여기 이렇게 온갖 그 고산 식물들을 먹기도 하고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물을 그리워해서 백록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소나기도 맞고 궁둥이에 꽃물을 이겨가지고 살이 붙기도 하고 이러는 주체가 누구겠구나. 한라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겠구나. 주체 별표하시고 잡고 가십니다. 자, 8년의 전체 서술어, 전체 행동의 주체는 누구다? 동물들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정리하니까 한라산의 동물들이 여러 식물을 취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연입니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백록담에는요, 물이 너무 맑아서 가재도 기어다니지 않는 거죠. 그런 아주 맑고 깨끗한 그 백록담 물, 그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하늘이 돈다는 건 여러분, 그 물이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일렁이고 있을 거야. 그때 하늘이 비친 거지. 그래서 마치 하늘도 같이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경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맑고 투명한 백록담에 하늘이 비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자, 요거 무슨 이미지다, 여러분? 정중동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뭐야? 정이 뭐야? 고요함이라는 뜻이죠. 동은 뭐예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록담에 아주 잔잔한 그 물에 하늘이 탁 비쳐가지고, 그것까진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일 텐데 바람에 따라 이렇게 물결이 서서히 흔들려가면서 하늘도 같이 이렇게 일렁거리는 그런 풍경이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중동의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됐죠?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왜? 왜 이렇게 고단했겠어? 한라산 등반에 지쳐서 그랬겠지. 그지? 그렇게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소가 이렇게 나를 비껴가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그러니까 실구름 하나가, 아주 가느다란 구름 하나가 휙 왔는데 그 구름에도 백록담이 흐릴 정도로, 그 정도로 백록담은 어떻다? 뭘 부각하는 거야? 백록담이 흐리다는 게 아니라 그 실구름 하나에도 흐려질 정도로 어떻다? 대단히 백록담은 맑고 투명하다. 그걸 부각하는 표현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 독해 잘 하셔야 되죠. 백록담이 흐려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맑고 투명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나절 동안 백록담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 얼굴이 뭐에 비쳤어? 백록담에 비쳤겠지. 그래서 내 얼굴과 백록담이 포개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서 직접 노출됐죠? 직접 노출된 정서를 보면 쓸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쓸쓸하다. 왜 쓸쓸하다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정리해 놓은 거 이따 보십니다. 마지막 문장 보고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깨다 졸다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났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소망하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깨어있다, 졸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 백록담과 내 얼굴을 한나절 동안이나, 와, 한나절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계속 이렇게 포개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마지막 정서가 뭐냐? 기도조차 잃어버린 몰아라는 건 나를 잃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무엇과 하나가 됐어요? 백록담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록담과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 한자성어로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자연과 내가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리는 거 무라일체, 물심 일력, 주객 일체 의 정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무라일체의 정서가 나올 때는 주제가 뭐로 간다? 자연, 친화의 주제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로 읽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쓸쓸함의 정서를 내가 느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자연 친화로 놓게 된다면 중심 정서, 중심 내용은 한라산 정상에 도착해서 맑고 순수한 백록담을 보며 느끼는 신비로움과 몰아 또는 물아의 경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쓸쓸함의 정서를 좀 가지고 온다면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냐? 194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 반영론으로 감상을 좀 해보자는 거지. 반영론은 뭐야? 작품을 시대와 연결해서 감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 화자의 태도는 뭐가 되겠냐? 우리 민족의
맑고 투명한 깨끗한 전기를 상징하는 게 한라산의 백록담. 그것과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견디려는 의지로 읽어낼 수 있겠다. 내가 백록담처럼 맑고 투명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백록담과 하나야. 맑고 투명한 백록담과 난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시간을 견딜 거야 라는 의지, 그걸 드러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좀 정리하고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갈래. 여러분, 갈래에서 좀 잡아봐야 되는 게 이 산문시라는 내용입니다. 서정시는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산문시라는 건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백이 없어. 여백이 없이 줄글 형태로, 마치 소설이나 수필처럼 줄글 형태로 지어진 시들을 우리가 산문시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격, 산문적이다, 묘사적이다. 뭘 묘사하고 있었어요?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마주치는 풍경들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주제 잡고 가시면 되고요. 특징 정리합시다. 산문 형식이지만 어떤 표현법들이 되게 많이 쓰였어? 열거법 엄청 많이 우리 확인했었죠. 그리고 대구법, 구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산문시라고 했을 때 형식은 산문이지만 시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 항상 기본 개념으로 정리해 두고 가십니다. 두 번째, 한라산 등반하며 본 전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자연과의 합일. 모라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죠. 자작나무처럼 깨끗한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제일 마지막에 백록담과 한나절 얼굴을 포갠 채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동양적인 세계관도 대단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재용의 후기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적 세계관, 그 모라의 경지 이런 것들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감각 이미지들도 확인하셨습니다. 후각, 청각, 촉각, 시각 이런 다양한 감각 이미지들을 통해 한라산의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백록담이라는 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풍경에 감동받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삶의 자세를 생각한다든지 또 어미소를 여인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연민하고 안타까워하는 정서를 드러낸다든지 백록담과 모라의 경지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전기를 지키고 견디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